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5월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고 오래된 아파트 복도에 고여있던 공기는 사람을 눌러오는 듯 무거웠어요. 그날 새벽, 서연은 갑자기 거칠게 호흡하며 119에 전화를 걸었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단어마다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이 이상해요. 의식이 없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차가운 울림이 방 안을 메웠고 전화를 받은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들은 화장실과 거실 사이 좁은 공간에 쓰러진 민수를 발견했어요. 숨이 끊어진 듯 미동조차 없었고 손끝에서부터 몸 전체가 이미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죠.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식어갔고 그 자리에 모든 시선이 멈춰버린 듯 했어요. 구급대원은 민수의 손목을 잡아 맥박을 확인하려 했지만 손가락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어요. 손목을 들어 올리자 무겁게 따라오는 근육의 긴장이 그대로 느껴졌고 이는 사후 강직이 전신을 덮었다는 증거였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예요? 수사관이 묻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새벽 2시쯤이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이 진술을 토대로 구급대원은 사망 추정 시각을 새벽 3시 전후로 계산했어요. 하지만 현장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었고 외부에서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민수는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던 사람이었기에 죽음을 설명할 수 없는 침묵이 더 크게 드리워졌죠. 조사가 이어지자 민수가 전날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언급되었어요. 서연이 직접 챙겨준 미숫가루 한 잔과 햄버거 한 조각이었죠. 평범한 아침 식사처럼 보였지만 불길한 기운은 그곳에서 이미 시작됐던 걸까요? 출근길에 오른 지 30분 만에 민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고 그는 체한 것 같아. 속이 너무 불편해 라고 호소했죠. 가슴이 타는 듯 답답하다. 목구멍까지 뭔가 올라오는 것 같다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그때는 그 증상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었음을 깨닫지 못했죠. 시간이 흘러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오후가 되어도 속이 편치 않았고 저녁 무렵 결국 서연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어요. 병원의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강하게 퍼져 있었고 차갑게 반짝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민수는 기운이 빠져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의사들은 수액을 투여하고 진통제를 맞히며 증상 완화를 시도했어요. 치료 후 잠시 안정을 찾는 듯 보였고 서연은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민수는 새벽 1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뒤 다시 차갑게 굳어버린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경찰은 처음엔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기록하려 했어요. 화장실로 향하던 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쓰러진 것 아닐까 단순 사고로 결론 내리려 했죠. 하지만 현장을 둘러본 구급대원은 사후 강직의 정도와 사망 추정 시각을 떠올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자연사라 단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미스터리가 얽혀 있었어요. 평소 특별한 지병도 없었고 몸에 드러난 외상도 없었으니까요. 민수의 마지막 하루를 되짚어야만 그 해답이 보일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은 이제 남편의 곁을 지켰던 서연의 행적에 서서히 집중되고 있었죠. 민수가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은 아침의 미숫가루와 햄버거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서연은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을 위해 흰죽을 끓여주었죠.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앞에 앉아있던 민수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젓가락을 드는 손끝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어요. 서연은 조금이라도 먹어야 한다며 숟가락을 건넸지만 민수는 반쯤 흘리듯 삼켰을 뿐이었죠. 곧 약국에서 사온 소화제를 복용했지만
증상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속은 더 무겁게 내려앉는 듯했어요. 정정만 감독은 식탁 위에서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그들의 일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민수의 몸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어요. 밤 10시가 넘자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호흡은 가빠졌어요.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구토까지 이어지자 서연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차가운 구급차 내부. 민수는 연신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을 견디려 했어요. 서연은 곁에서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 손마저 떨리고 있었죠. 병원으로 향하는 그 길, 아무도 그가 몇 시간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오리라 예감하지 못했어요. 응급실에서 민수는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의료진은 위장염, 결장염 의심이라며 진단서를 작성했지만 그 누구도 니코틴 중독이라는 가능성은 떠올리지 않았어요. 혈압과 맥박 같은 활력 지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처치 후 잠시 회복세를 보이자 서연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고 민수 역시 지친 표정 속에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이는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에 불과했어요. 병원 시계가 새벽 1시 반을 가리킬 때 두 사람은 집으로 귀가했고 차갑게 식어가는 시간은 이미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속이 편치 않았어요. 서연은 찬물을 건네며 이거라도 마시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죠. 어둠이 드리운 부엌 한쪽에서 잔에 담긴 물은 아무 냄새도 색도 없는 평범한 물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민수는 그 한 모금을 삼킨 후 다시 자리에 누웠고 이때 이미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그의 생명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옆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그 사이 민수의 방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그 차가움은 점점 그의 몸속까지 파고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었어요. 서연이 남편을 불러도 대답은 없었고 화장실과 현관 사이에 쓰러진 그의 모습이 다시 발견된 순간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너무도 정리되어 있었고 강제로 들어온 흔적도 없었어요. 눈에 띄는 상처 하나 없었고 범죄의 흔적을 말해줄 물적 증거도 없었죠. 그래서 경찰은 처음엔 단순 변사로 분류하려 했어요. 그러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검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 결정은 사건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죠. 부검 결과 민수의 위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다량의 니코틴이 검출된 거예요. 혈중 니코틴 농도는 2.49mg/델. 이는 치사량을 충분히 넘어서는 수치였죠. 전문가들은 담배 수십 개비를 한꺼번에 피워야 겨우 도달할 수 있는 농도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나 민수는 금연 중이었고 흡연 습관도 없었어요. 남편이 스스로 니코틴을 섭취했을 리 없다는 의문이 커졌어요. 결국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에 들어갔어요. 하나는 그가 스스로 니코틴을 삼킨 경우, 또 하나는 누군가 고의로 먹였다는 경우였죠. 경찰은 먼저 민수가 직접 니코틴을 구매한 흔적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주로 전자담배 사용자들이 온라인에서 원액을 구매한다는 점에 착안해 구매 기록을 확인했죠. 그러나 민수 명의로는 어떠한 내역도 나오지 않았어요. 흡연자가 아닌데다 최근엔 금연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죠. 그런데 가까운 인물 중에서 반복적으로 니코틴을 구매한 흔적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아내 서연이었어요. 1년 전부터 5차례에 걸쳐 원액을 구입했고 판매자는 그녀가 닉샷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증언했죠.
이 발견은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어요. 서연이 니코틴을 구입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녀는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한 용도였다고 주장했어요. 전자담배 흡연자들이 원액을 섞어 쓰기도 한다는 점에서 겉으로만 보면 납득할 여지가 있었죠. 그러나 정황은 이상하게도 남편의 죽음과 겹쳐지고 있었어요. 경찰은 특히 3가지 음식에 주목했어요. 아침에 미숫가루, 저녁에 흰죽, 그리고 마지막에 찬물. 모두 서연이 건넨 것이었고 모두 맛이나 향이 옅어 이물질을 섞기에 가장 적합한 성질을 지니고 있었죠. 이 단서는 수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사는 더 깊어졌어요. 경찰은 서연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그녀는 남편에게 줬던 꿀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말했지만 실제 집안에서는 그런 꿀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서연은 남편이 상습 흡연자였다고 증언했지만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은 그가 금연 중이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어요. 불필요한 거짓말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증폭되었죠. 작은 모순들은 퍼즐 조각처럼 모여 하나의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서연의 주변을 감싼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은 강해졌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충격은 그녀의 사생활이었어요. 경찰은 서연의 휴대폰 속 메시지를 확인했고 낯선 남성과 주고받은 문자가 발견되었죠. 그 남자는 서연의 내연남으로 봉사 모임을 통해 만난 인물이었어요. 대화 속에는 연인 같은 농담과 은밀한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간 날조차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내연 관계는 이미 3년째 이어지고 있었고 내연남은 서연의 공방에서 먹고 자며 사실상 함께 살고 있었죠. 드러날수록 이 사건은 단순한 변사가 아니라 복잡한 욕망과 비밀이 얽힌 비극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불과 2주 만에 서연은 집을 정리하고 내연남과 동거를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에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다른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더구나 남편의 휴대폰을 이용해 300만 원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새로운 보금자리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어요. 단순한 애도의 부재를 넘어선 냉정한 행보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죠. 사랑과 배신, 이 2가지 감정이 한 집안에서 교차하며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서연은 이혼이라는 길 대신 남편의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경찰은 부부의 재정 상태에 주목했어요. 집안은 이미 채무로 흔들리고 있었고 휴대폰 요금조차 제때 내지 못했죠. 공방은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줄었고 서연은 화장품 다단계 영업으로 손실을 떠안은 상태였어요. 그 와중에 남편 명의 부동산과 전세 보증금, 그리고 보험금이 유족에게 돌아올 상황이었어요. 경찰은 그녀가 내연남과 공모해 금전적 이득을 노렸다고 판단했죠. 탐욕이 스며든 어둠이 2 사람의 그림자를 삼켜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완강히 부인했어요. 제가 남편을 해쳤다면 왜 119를 불렀겠어요? 왜 부검에 동의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내연남 역시 왜 자살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느냐며 경찰을 향해 반문했어요. 실제로 민수의 휴대폰에는 니코틴 자살 보험금 같은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죠.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고 사실과 거짓의 경계는 희미해졌어요. 경찰은 사건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어요. 민수가 사망 2달 전 아내가 내연남과 여행을 떠났을 때였죠. 홀로 남겨진 그는 아내에게 안녕,
잘 살아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목에 줄을 맨 듯한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어요. 당시 구조대가 출동했고 그는 가까스로 생명을 이어갔죠. 이 기록은 그의 불안정한 심리를 드러내며 자살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어요. 하지만 지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민수는 성실했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스스로 삶을 포기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요.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어요. 1심 재판부는 서연이 니코틴을 먹여 남편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어요. 2심에서도 판결은 유지되었고 그녀의 어깨 위의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졌죠.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증거가 압도적으로 우월해야 유죄 확신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들며 불확실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죠. 유죄와 무죄의 경계선은 신락 같은 균형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환송심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판사와 검사가 직접 니코틴 원액을 맛보며 특성을 확인한 것이었죠. 처음 식초가는 아무 맛도 나지 않지만 이후 혀끝이 타는 듯한 자극이 퍼지고 곧 구역질과 어지럼증이 몰려왔다는 증언이 이어졌어요. 이 실험은 니코틴의 은밀함과 치명성을 동시에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한 모금으로 치사량을 삼킬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지 못할 수 있는지 의문은 남았어요. 법정은 마치 실험실처럼 변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은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전문가들은 니코틴이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된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민수가 아침에 미숫가루를 먹었을 때 섞였다고 해도 저녁에 흰죽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사망에 직접 연결되긴 어렵다는 거였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마신 찬물에 니코틴이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민수가 실제로 얼마를 마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한 모금이었는지, 한 컵 전부였는지 그 차이는 곧 사망 여부를 결정할 만큼 큰 것이었어요. 재판 중 새로운 쟁점도 제기되었어요. 민수의 휴대폰 기록에 남은 가상화폐 시세 확인 로그였죠. 서연은 남편이 새벽 1시 반경 찬물을 마신 뒤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기록상 그는 2시 45분까지 온라인에 접속해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치사량의 니코틴을 섭취했다는 가정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 해당 기록은 자동 저장된 로그로 밝혀졌어요. 남편이 실제로 생존해 있었다는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었죠. 법정은 다시 혼돈 속에 빠져들었어요. 결국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어요. 치명적인 증거는 없었고 정황만이 서연을 옥죄고 있었죠. 검찰은 그녀가 니코틴을 사용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방어 측은 자살 가능성과 증거 불충분을 내세웠어요. 법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랐고 서연은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거셌어요. 그녀가 진짜 범인인지 억울한 희생자인지 그 진실은 오직 침묵 속에 묻혀버렸죠. 민수의 죽음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만약 타살이라면 누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만약 자살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서연의 고통은 누가 보상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흘러도 진실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닫힌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의 찬 기운처럼 이 사건은 끝내 해결되지 않은 채 서늘한 여운을 남겼죠. 무너진 가정, 남겨진 아이, 그리고 의혹만이 뒤엉킨 채로 이 비극은 끝없는 질문을 우리 앞에 남기고 있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